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돈 그 자체입니다. 금융산업은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금융과 기술이 조합되어 탄생한 산업, 핀테크는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오늘은 이 핀테크 업체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핀테크 업체들도 참 다양한데 이번에 다뤄볼 업체들은 간편결제 업체들이라고 하는 게 가장 와닿는 설명일 듯 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간편결제는 익숙한 지불산이 되고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또 간편결제 업체들은 결제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2019년 거래된 금액은 총 235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26경 원입니다. 전 세계 GDP가 142조 달러니까 GDP보다 많습니다. 이건 만약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저한테 월급을 주고 제가 와이프한테 월급의 일부를 보내주고 그리고 와이프가 학원비를 내면 거래가 총 3번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35조 달러를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전체의 29%는 카드로 사용되고 있고 아직 현금이나 수표로 지불되는 비중은 12%입니다. 다른 분류로 보면 전체의 21% 정도는 개인이 소비할 때 지출하는 금액이고요. 기업 간 거래나 기업 대 정부 간 거래는 53%, 개인의 계좌 송금, 월급, 그리고 정부 보조금 등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소비 지출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다뤄볼 예정이지만 사실 오늘 다뤄볼 기업들은 대부분 B2B, B2P 영역에도 큰 야심이 있는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페이가 2019년 월급 송금 기능을 추가했던 것처럼 말이죠.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전 세계 결제 금액이 235조 달러인 만큼 다뤄볼 회사들의 연간 거래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유명한 페이팔의 경우에 2019년에 회사를 통해 거래된 총 금액은 7,120억 달러이고요. 다른 미국 회사인 스퀘어가 1,060억 달러입니다. 오늘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유럽의 ADN이라는 회사는 2019년 2,840억 달러의 거래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자는 연간 거래 금액이 11.6조 달러, 중국의 엔트그룹은 18조 달러입니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간편결제 업체들은 현금 혹은 신용카드 결제 시장을 대체하거나 결제에 유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추가하면서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모두 좋은 편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회사들은 각 국가의 대표적인 간편결제 핀테크 업체들입니다. 일단 이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 몇몇 업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아는 종목들이 있는 분들은 얘네 간편결제 업체 아니잖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얘네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누가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걔네들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거 다 걔네들 돈 아니잖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이잖아. 맞는 말입니다. 제 네이버페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네이버 돈이 아니죠. 다 제 돈입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간편 결제 업체들은 모두들 거래 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A라는 개인이 100원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2.5원이라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2.5원은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카드 전표를 매입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PG, 벤 혹은 Merchant Acquirer라고 부릅니다. PG 벤은 2.5원을 받으면 이 중에서 2원을 은행이나 카드사한테 다시 보내주고요. 0.2원은 비자나 마스터 같은 네트워크 회사에게 보내주고 0.3원을 자기 이익으로 남깁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PG벤에서 2.0원을 받고요. 비자 마스터에게 0.1원을 주고 1.9원을 남깁니다. 혹시 A씨가 카드 대금을 한 달 뒤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이 은행이나 카드사가 손실 처리를 합니다. 비자나 마스터 같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PG벤에게서 0.2,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0.1원씩 받아서 0.3원을 이익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핀테크 업체들은 사용자들이 물건을 살 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줍니다. 카드론이나 리볼빙 같은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간편결제 계좌에 돈이 부족하면 대출 안내 팝업창을 띄우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업체 중에는 펀드나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비교해주고 가입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할 경우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간편결제 핀테크 업체들은 판매자들에게 판매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같은 물건을 네이버에서도 팔고 11번가에서도 팔면 한꺼번에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이 POS나 핸드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결제 단말기를 따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세한 판매자들의 경우에는 운전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은 팔렸는데 카드 결제 대금은 한 달 뒤에 들어오니까 자금이 묶여있는 경우 핀테크 업체들이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광고 매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앱이나 플랫폼 일부분에 광고를 내보내고 광고 매출을 수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입자들이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포인트 적립이나 개인 가계부 같은 것들이 이런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많이 복잡하셨을 텐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핀테크 스타트업 토스는 송금 서비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토스 행운 퀴즈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입자 증가 속도를 높였고요. 여기에는 보험 비교 서비스 등도 한몫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LG U+의 PG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결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토스증권, 토스뱅크를 준비 중인데 주식 거래, 그리고 대출, 금융상품 판매 쪽으로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핀테크 회사 스퀘어는 푸드트럭 같은 영세 상인들에게 결제 단말기 및 판매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자회사를 설립해서 상인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확장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소비자용 지갑인 캐시앱 서비스를 통해 결제 송금 및 암호화폐 그리고 주식 거래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스퀘어도 법인용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 알리페이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며 탄생한 중국의 엔트그룹은 2007년 자산운용, 09년 내부 결제망 구축, 10년 대출 시작, 11년 QR코드 사용, 14년 은행 업무, 그리고 최근 온라인 보험업 진출 등으로 거의 핀테크 모든 영역에 진출해 있는 핀테크 공룡입니다. 세 가지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핀테크 회사들은 처음 소비자에게 다가간 방법은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핀테크 내에서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작 초기에 결제 업무를 시작한다는 점 또한 유사합니다. 사실 간편결제 서비스 자체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를 모으기 쉽고 또 한 번 익숙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결제 시스템 내재와 부가 서비스 런칭 등을 더하면서 핀테크 업체들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핀테크 업체들에게 있어서 결제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결제 금액 규모가 향후 수익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어떤 한 사용자가 핀테크 업체를 사용하면서 결제도 하고 대출도 받고 금융상품도 가입하는 경우 핀테크 업체는 총 거래 금액의 약 1에서 5%를 매출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모든 핀테크 업체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플랫폼을 거쳐가는 거래 금액을 일단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돈들이 최대한 많은 부가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서 매출로의 전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각 회사별 연간 거래 금액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번에는 점이 하나씩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점은 각 회사의 매출액을 거래 금액으로 나눠본 비율입니다. 즉 평균 수수료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각 회사의 거래 금액과는 별개로 어떤 회사는 점이 높은 곳에 찍혀 있는 애도 있고 낮은 곳에 찍혀 있는 회사도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각 회사가 얼마나 많은 부가 서비스를 더해서 자기네를 거쳐가는 거래 금액에서 많은 수수료를 띄어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점이 찍혀 있는 스퀘어는 소프트웨어 판매, 암호화폐 거래 등의 부가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요. 중국의 엔트그룹은 일상생활에서 워낙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다 보니 평균 수수료율은 낮지만 거래 금액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모든 핀테크 간편결제 회사들은 이 거래 금액 확대와 동시에
점을 좀 더 높은 곳에 찍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순서만 바꿔붙인 핀테크와 테크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금융회사가 기술을 융합하여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핀테크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원래 기술 기반인 회사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테크핀이라고 하고요. 신한은행이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핀테크, 네이버가 간편결제에 진출한다면 테크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테크핀이라는 단어, 그리고 네이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플랫폼 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미리 사업을 시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애플은 이미 애플페이를 출시를 했고요. 애플 신용카드도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2018년에 유럽에서 결제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고 인도 시장 진출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2019년부터 쇼핑 부분을 강화하면서 페이스북 페이를 출시했습니다. 애플이 애플페이를 출시한다. 말만 들어도 사실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법입니다. 2019년까지 봤을 때 애플페이 사용 경험이 있는 미국인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상점에서 애플페이를 받아줘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오프라인, 온라인 점주들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관성이 있습니다. 꼭 애플페이를 써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그냥 쓰던 대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페이팔을 쓴다는 겁니다. 적립해놓은 포인트나 리워드 등도 결제 습관을 잘 바꾸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보았을 때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아마존페이의 사용 빈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간편결제 업체 페이팔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아마존페이가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이는 건 아마도 본업이 온라인 쇼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페이팔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대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풍부한 자금과 방대한 사업 영역을 감안하면 그들의 테크핀 사업을 실패로 단정짓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은 수수료 무료, 그리고 제품 할인, 대출 지원 등으로 금융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무서운 이유는 금융사업에서 이윤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고, 쇼핑 등 회사의 다른 사업 부분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테크핀 사업을 펼치는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죠. 핀테크 기업 투자에 있어서 테크핀은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요소입니다.